자, 이 시간대쯤 되면 많이 졸려. 여러분만 졸리냐? 나도 졸려. 이 시간대가 망의 시간이야. 자, 우리 이제 이 행정기관이 만드는 법규명령안에서 중요한 논점이 남아 있어요. 자, 통제라는 부분인데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통제라는 부분은 우리 행정기관이 국민의 효력 갖는 법을 만들 수 있다 쳐도 이 법 테두리 내에서 제대로 만들게끔 사전에 어떻게 통제할 거냐, 그리고 만약에 행정기관이 잘못 만들어 놓은 법 어떻게 통제해서 효력을 없앨 거냐, 응? 이런 거에 관한 방법론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통제 주체, 그러니까 통제를 누가 하느냐를 기준으로 나눠서 논의를 하는데, 첫 번째는 누가 하는 거냐? 쌍가루 1번 입법적 통제는 국회, 국민의 대표인인 국회가 하는 통제를 입법적 통제라고 하고, 또 하나 누가 통제하는 게 있어. 사법부, 사법기관이, 그지? 우리가 여기서는 넓게 법원이 소송을 제기받아서 하는 통제와 헌법재판소가 신청받아서 하는 통제, 이렇게 법원과 헌법재판소 이렇게 나눠서 논의하고, 또 하나는 행정부 스스로가 하는 통제가 있을 수 있어. 응?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국민이 하는 통제, 국민이 하는 통제를 이제 민중통제 이렇게도 표현해. 이렇게 누가 통제하느냐를 기준으로 네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두 번째 거, 사법부에 의한 통제가 가장 중요한 논점이야. 응? 자, 그럼 먼저 입법적 통제, 즉 국회가 하는 통제를 보면, 이게 국회가 하는 통제 방법을 또 다시 두 가지로 나눴네. 하나는 직접적인 통제, 하나는 간접적인 통제, 이렇게 방법상 두 가지로 나눴죠. 요걸 구별하는, 그 뜻을 아는 핵심적인 이유는, 자, 직접적 통제는 행정관이 법을 만들었지, 그 법의 효력을 국회가 직접 통제하는 거야. 그러니까 뭘 통제하면, 행정관이 만든 법을 국회가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관이 법을 만든다, 이거 국민한테 효력이 생기려면 국회에 제출해라, 국회에 사전 동의를 얻거나 사후 승인을 얻어야만 효력이 생기게 한다. 또 국회가 행정관이 만들어 온 법이 있을 때 국회에서 야, 이 법은 효력을 인정 못한다, 법 효력 폐지시킨다, 이렇게 결정하면 바로 효력이 없어지게 하는 거야. 자, 직접적 통제는 국회가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의 효력 발생이나 소멸을 국회가 직접 결정하는 겁니다. 응? 그런 거를 직접적 통제 방법이라고 해, 국회가 하는. 그럼 밑에 간접적 통제는 어떤 거야? 행정기관이 만든 법의 효력을 국회가 좌우하는 게 아니고, 법을 제정한 행정기관을 국회가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방법입니다. 왜 이런 법을 만들었냐? 장관, 국회에 나와라. 응? 국민의 이름으로 부르는 거야. 장관, 국회에 출석해라.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막 따져. 왜 이런 잘못된 법을 만들었느냐? 응? 이거 개정해라, 폐지해라, 요구를 하고, 그지? 국회에 출석시켜서 질문하고, 만약에 잘못된 법을 만들었다고 국회가 개정하거나 폐지하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장관이 안 따르고 막 버틴다. 그럼 대통령한테 저 장관 잘라라, 해임시키라고 요구하고, 또 안 들어먹는다. 그럼 마지막으로 장관을 국회가 자르는 해임, 그러니까 탄핵 결정이라는 걸 합니다. 탄핵 발의를 해요. 응? 물론 국회에서 장관을 해임시키는 결정을 한다 해도 그건 아직 최종적인 건 아니고 다시 헌법재판소로 넘겨져. 그럼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 판정을 해. 대통령이 대통령령 잘못 만들었어, 그지? 그럼 대통령한테 이거 잘못 만들었으니까 개정을 하시오, 요거 내가 안 따른다. 그럼 국회에서 대통령을 헌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 그러면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결정을 할 수 있어. 그럼 이제 그게 끝은 아니고, 국회에서 이제 탄핵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판정을 하자. 그지? 우리 장관급 등 고위공직 공무원들을 파면시키는 제도가 탄핵이라는 제도야. 응? 그래서 뭐 박근혜 대통령 국회에서 탄핵시키는 걸 통과시켰고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잖아. 그럼 국회에서 탄핵 통과시키면 바로 대통령 권한행사가 정지됩니다. 헌법재판소에 최종 판정 내려질 때까지 대통령 직무 정지돼요. 그동안에는 총리가 직무 대행하잖아. 그러고 있다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판정 내렸잖아. 박근혜 대통령 영원히 이제 박탈된 거고, 그지? 그리고 이제 새 대통령 뽑은 거잖아, 그지? 근데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옛날에 노무현 전직 대통령도 국회에서 탄핵 통과시켰어. 그럼 일단 직무행사 정지.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판정 나올 때까지 직무행사 정지되다가
헌법재판소에서 그 정도 가지고 대통령에서 물러나게 할 탄핵시킬 사안은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대통령이 복귀해서 임기 마쳤잖아. 그지? 자, 이렇게 탄핵제도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법을 제정한 대통령이나 행정기관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국회에서 막 압박해가지고 개정 폐지하도록 압박하는 방법이 간접적인 통제라 그래. 응? 그러면 이제 이런 뜻을 알았으면, 자, 중요한 논점. 직접적 통제.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말고 동그라미 1번에 두째 줄에 끝에 보면 독일에서 인정되는 제도가 있어. 동의권 유보 제도라고. 그지? 그거 밑줄 쳐주세요. 자, 그거 왜 밑줄 치냐면 독일에서 동의권 유보라는 게 행정기관이 만든 법 효력이 발생하려면 국회에 제출해서 동의를 얻어야만 효력이 생기게 하는 제도야. 이게 뭐에 우리나라에서는 인정이 안 되고 있는 제도인데 독일에서 인정되는 제도인데 국회의 직접 통제 제도의 한 예야. 응? 동의권 유보 제도. 그러면 독일의 동의권 유보 제도 하면 두 가지 알아야 된다. 첫째, 이거 국회가 하는 직접적 통제 제도의 한 예다. 응? 두 번째,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인정 안 되고 있는 제도다. 응?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갑니다. 동그라미 2번은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국회가 행정기관에 만든 법의 효력 발생 소멸을 직접 통제하는 제도는 없어요. 응? 없는데 딱 예외가 하나 있어. 뭐가 있냐면 아까 국가 위기 시에 대통령이 만드는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이라는 법은 일단 급박하니까 대통령이 만들어서 바로 시행을 하되 국회에 제출해서 사후에 승인을 얻어야만 계속 효력이 유지되게 하고 있지. 국회가 사후 승인을 거부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없어지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죠. 그것도 사후적인 거지만 행정기관이 만든 법의 효력을 국회가 직접 없애는 유형 중에 하나라고 할 수는 있지. 그러니까 그거 빼고는 국회가 행정기관이 만든 법의 효력을 직접 좌우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응? 다만 우리나라 3번 국회법에 보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행정기관이 법을 제정, 개정, 폐지하면 국회 소관상임위원회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는 있어요. 응? 3항에 보면 의회 제출 제도라는 게 있다고 첫째,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어. 자, 요거는 보기만 보고 밑으로 내려와 보면 이제 국회법이 소개돼 있지. 색깔 입힌데 보면 거기 숫자 하나 외워두자. 자, 그 동그라미 1항 국회법 98조의 2 제 1항을 보면 뭐 하여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런 거 제정, 개정, 폐지하면 행정기관은 어떻게 해야 돼? 숫자 10일 이내에 오비죠.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거까지만 알면 돼. 응? 그러면 그 뒤에는 뭐라고 조항이 있냐면 이건 설명을 들어봐. 그러면 제출을 받은 국회 상임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서 검토를 해. 행정기관부터 제출받은 그 법을 심사를 해서 이거 국회가 만든 법률에 어긋나게 잘못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법을 만든 대통령이나 장관에게 니네 이게 법률에 어긋나는 내용의 법 만든 것 같아 하고 통보해 주게 돼 있어요. 그럼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은 어떻게 돼? 그 국회가 통보한 거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또 이 결과를 통지해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맨 끝쪽에 보면 밑줄 쳐놨지. 이때 그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 거라고 판단되면 국회는 행정기관장에게 그러한 내용을 통보할 수 있고 이때 통보받은 행정기관은 그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여기를 잘 보면 이게 반드시 국회가 통보한 내용대로 따라야 된다는 그런 의미냐 이걸 두고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두고 그러면 국회에서 법률에 위반되게 잘못 만들었으니까 개정하라 폐지하라 그러면 그게 따라야 된다. 그렇게 따르고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이 끝부분을 그건 아니고 그냥 그 국회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겠다. 그 계획과 그 결과는 통지하게 돼 있지 않냐. 그러니까 국회 당신들은 이게 법률에 어긋나게 부령 장관이 부령 만들어놨다고 이렇게 통보해 왔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법률에 어긋나는 내용이 아니라고 본다. 그러므로 이거 개정 폐지할 생각이 없다. 이러고 그렇게 통보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지? 이렇게 또 해석하는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거는 그래서 이거는 국회가 직접 행정기관이 만든 법의 효력을 직접 없애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 통제제도로 보기는 좀 어려운 제도지. 다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행정기관인 대통령 장관이 국민에게 효력받는 법을 만들었다는데 어떻게 만들었는지 국회가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국회에게 알리도록 한 제도다. 이런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거 사법적 통제라고 그랬지? 근데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최고법인 헌법에 규정을 두고 있어. 자, 헌법에 뭐라고 썼나 보자. 헌법 107조가 아주 중요한데 헌법 107조 1항에 보면 자, 이렇게 1항과 2항 둘로 나눠놨지? 자, 1항은 법률이야. 키워드. 법률하면 여기서 법률은 누가 만든 법이야? 응? 국회가 만든 법을 법률이라 그러잖아. 국회가 만든 법률이 그보다 상위법인 헌법에 위반되냐 아니냐가 문제가 될 때는 그때는 어디서 신청받아 판정한대? 헌법재판소라는 곳에서. 그지? 그러니까 이걸 팍 줄이면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지는 어디서 심사 판정한다? 헌법재판소에서. 법원이 아니고 헌법재판소라는 데서 심사 판정한다. 자, 2항은 자, 뭐 명령 규칙이 그렇지? 여기서 명령점 규칙은 법규명령을 가리키는 거야. 행정기관이 만든 법인데 이제 국민에게 효력받는 법, 명령 규칙. 우리가 아까 규칙이란 이름이 붙지만 국민에게 효력받는 법 있잖아. 아까 뭐 감사원 규칙도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 명칭이 뭐든지 간에 국민하고 효력받는 법. 그러니까 이게 명령점 규칙은 법규 명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이 행정기관이 만든 법이 그보다 효력이 높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냐 아니냐가 뭔가 재판할 때 먼저 결정돼야 될 문제야. 응? 이 명령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결정이 먼저 나야 뭔가 법 집행 규칙 위법인가 아닌가 이렇게 재판할 수 있는 이런 경우에는 대법원이 그 명령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최종적으로 심판한다 그랬어. 그지? 자, 그래서 아주 거칠게 간단히 말하면 둘로 이게 권한을 나누는 거야, 국민이.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는 헌법재판소가 심사 판정하고, 그 다음에 행정기관이 만든 명령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는 법원에서 심사권을 갖되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이 심사하도록 한다. 그지? 그렇지? 여러분, 대법원이 최종 심사하도록 했지 대법원만 심사한다는 뜻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방법원도 고등법원도 다 심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한다. 그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자, 그렇게 나눠져 있는 사고. 그러면 오른쪽에 가보자. 그러면 이제 177쪽에 방금 1번 법원에 의한 통제가 나왔죠? 자, 우리가 알아둬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거기 법규 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 방식은 자, 우리 그 용어를 알아야 돼. 추상적 규범 통제라는 제도와 구체적 규범 통제라는 제도,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구체적 규범 통제 제도라는 방식만 인정하고 있다. 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죠? 그러면 간단히 얘기하면 추상적 규범 통제 제도는 이제 법 자체를 이제 국민이 소송하는 거야. 이 법이 잘못 만들어진 법이다. 이거 재판에서 무효로 판정해달라고 법원에 바로 법을 소송하는 거야. 소송 대상으로. 그럼 법원이 법 자체를 심사해서 무효로 판결하는 제도. 그러니까 추상적 규범 통제는 법 규정 자체를 소송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응? 그래서 법원이 심사해서 이 법은 무효다 판정하면 모든 사람이 다 무효가 바로 돼버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응? 근데 우리나라는 추상적 규범 통제라는 방식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구체적 규범 통제라는 방식만 인정한다 그랬지? 그럼 구체적 규범 통제라는 방식의 뜻은 1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번을 읽어보니까 동그라미 1번. 우리나라 헌법 107조 제2항은 행정기관이 만든 법규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 즉 위헌, 위법인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됐을 때, 여기서 재판의 전제가 됐다는 건 어떤 재판할 문제가 있는데 그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명령 규칙이 위헌인지 위법인지가 먼저 결정이 내려야 될 전제 조건이 될 경우, 이런 경우에 한해 그 사건의 재판을 위한 먼저 결정해야 할 문제로서
간접적으로 법원이 명령규칙을 심사하는 방식, 이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이걸 바로 구체적 규범 통제 방식이라고 합니다. 응? 자, 어쨌든 동그라미 1번 얘기는 우리나라에서는 구체적 규범 통제 방식만 인정한다는 거야. 응? 그런데 말이 좀 어렵지. 응? 이거 좀 이따 설명을 하고 일단 캐치해보자. 자, 기업본에 보면 헌법 107조 2항이 규정한 명령규칙에서 규칙이란 아까 중앙선관위 규칙, 뭐 감사위원회 규칙, 감사원 규칙,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같이 명칭이 규칙이지만 법규의 효력을 갖는 것, 즉 국민한테 효력 갖는 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이거 포함합니다. 자, 중요한 거 셋째 줄, 조례 규칙도 주민의 권리 의무에 효력 갖는 법이거든. 조례 규칙도 헌법 107조 2항에서 말하는 명령 규칙에 포함돼서 법원의 구체적 규범 통제 대상이 됩니다. 자, 조례 규칙도 포함하는 의미예요. 그러나 셋째 줄, 국민하고의 효력이 없는 법, 법규성이 인정되지 않은 행정규칙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말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 번은 대법원이 최종 심사권을 갖는다는 뜻이지 대법원만 심사권이 있다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지. 지방법원, 고등법원은 다 심사할 권한이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동그라미 2번 법원에 의해서 심사 결과 위헌 위법으로 판정이 난 법규명령이라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폐지되지 않는 한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 끝에 해당 사건, 소송 제기된 해당 사건에 있어서만 적용이 안 되는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무효로 되는 게 아닌 거로 봐요. 아, 이거 중요한 거야. 당해 사건에 있어서만 적용이 거부되는 것으로 본다. 응?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무효로 되는 거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체크를 했죠? 그러면 우리가 설명을 좀 해야 할 수 있어요. 아주 어려워서.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예를 들면 이런 걸 가정해보자. 자, 고양이를 키우면, 응?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에게, 키우는 사람에게 가정을 해보자. 사람에게는 뭐야? 사람에게 저 100만 원의 세금을 세금 부과한다. 만약에 이렇게 법이 정해져 있어. 아, 이게 뭐 가정을 해서 대통령령이라는 법에서 이런 규정을 하고 있다고 쳐보자. 그지? 근데 고양이 키우는 사람 A 있어. 키우는 A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 오늘 고양이 키운다고 세금을 부과해? 100만 원? 이건 이제 열받는 거야. 승복 못 하겠다는 거야. 응? 그러면 이 대통령령 조항이 문제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 A가 이 대통령령 조항, 응? 이 대통령령을 영을 직접 재판해달라고 소송 대상으로 삼아서 해서 재판해달라고 무효로 판정해, 무효 판정해달라고, 무효 확인 판정해달라고. 이거 소송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우리나라. 응? 이게 일반적 규범 통제라는 거야. 즉 추상적 규범 통제라는 방식이야. 왜 우리나라 이거 못하게 하느냐? 이거는 지금 모든 사람이 대상이잖아. 그냥 고양이 키우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한테나 100만 원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한다라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선언이야. 아직 고양이 키우는 특정 누구한테 세금이 아직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걸 선언한 거지. 그렇지? 특정 개인에게 언제까지 1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아직 안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게 추상적인 선언이라 그래요. 응? 그러면 고양이를 키우는 A한테 언제 100만 원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길까? 즉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의무 언제 생길까? 이 규정만 갖고는 아직 A가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아직 안 생겼어요. 언제 생길까? 이거 담당 공무원들이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양이 키우는 사람 찾아야지. 그래서 공무원이 A한테 뭐 해야 돼? 응? 당신은 고양이를 키우니까 이 대통령령 조항에 따라 뭐야? 세금 내야 됩니다. 하고 고지서로다가 100만 원 세금 언제까지 내시오 하고 고지서가 발부돼야
그래야 A에게 비로소 특정인 A에게 1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비로소 그때 생기는 거예요. 이 대통령령 조항만 가지고는 아직 A에게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안 생겼어요. 이게 집행이 돼야 된단 말이야. 특정인에 대한 세금 부과 조치가 있어야 비로소 특정인 A에게 구체적으로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일반적 추상적인 선언에 해당하는 법조항은 아직 특정인의 의무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효과는 아직 없다. 아직 소송 대상으로 할 수 없고 이걸 집행한 조치가 있어야 비로소 특정인 A에게 세금 부과가 된 거니까 이 조치가 있어야 이 조치를 갖고 소송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이때 A가 이걸 갖고 소송을 해야 됩니다. 자기한테 세금 부과 조치된 거 이거 위법이다. 응? 이거 위법이다. 주장하면서 이거 뭐 무효로 해달라. 응? 이거 이렇게 소송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응? 뭘 소송 대상으로 삼는 거야? 자기한테 세금 부과 조치한 거 나온 거 이걸 대상으로 해서 이거 무효로 판결해달라고 소송해야 돼요. 그죠? 소송 대상이 다른 거지? 여기에 이 아래에서 소송 대상은 A에게 세금 부과한 법 집행 조치예요. 그렇죠? 응? 자, 이걸 다시 그림으로 그려보면, 자, 이걸 대상으로 A가 요거 세금 부과 처분이 위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주장하면서 이걸 대상으로, 괜히 그렸다. 이거 하여튼 이 좀 그림 그리려면 이상하네. 하여튼 이거 대상으로 소송해야 돼. 그런데 이 A는 이 자기한테 세금 부과한 게 왜 위법이라고 주장할까? 한번 생각을 해봐. 왜 위법이라고 주장할까? 우리가 보통 국민이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건 만들어져 있는 법대로 안 했다 그래서 위법이라고 합니다. 만들어져 있는 법을 어기고 했다 그래서 위법이라고 주장하잖아, 보통은. 근데 이 경우는 이 A에게 세금 부과한 거 만들어진 법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근데도 위법이라 그래. 왜 위법이라고 할까, 이 사람? 이 세금 부과하도록 한 대통령, 이 법조항이 잘못됐기 때문에 위법한 세금 부과라고 주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주장하면 세금 부과의 근거가 된 근거법이 문제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대통령령 조항이. 그렇죠? 문제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문제 있는 대통령령, 이거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문제 있는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그걸 자기한테 적용해서 세금 부과 조치 역시 위법이다. 그러니까 세금 부과한 거 무효로 해달라. 이렇게 소송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 법원은 뭘 재판해야 되냐면 지금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건 A한테 세금 부과 조치가 위법인지 아닌지 이거 판결해야 돼요. 근데 A한테 세금 부과한 게 위법인지 아닌지를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결정을 내려야 될 문제가 있어. 뭐야? 세금 부과의 근거가 된 대통령령이 문제가 있는 법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정을 해야 그걸 적용해서 세금 부과한 게 위법인지를 가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즉 여기서 세금 부과한 조치가 위법인가 아닌가 재판을 하기 위해서 먼저 근거법이 문제가 있는 법인지를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한 결과 심사 결과 저 대통령령이 문제가 있다. 대통령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잘못된 법이다. 문제 있다고 법원이 인정을 했어. 법원이. 응? 인정을 하면 여기서 문제 있다고 인정하고 이건 뭘 위해서 심사한 거야? A한테 세금 부과한 게 위법인지 아닌지 가리기 위해서 심사한 거잖아. 심사했더니 문제 있다고 인정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러므로 이 문제 있는 대통령령 조항을 A한테 적용해서 세금 부과 조치, A에 대한 세금 부과는 대한 과세 처분은 뭐야? 무효다. 응? 이거는 위법이다 하고 이거 무효로 하거나 취소시키는. 응? 이거를 무효로 판정합니다. 응? 이렇게 내린다고. 그러면 이 재판은 뭘 위한 재판이었느냐? A에 대한 세금 부과 조치가 위법인지 가리기 위한 재판이었고 이 재판을 위해서 할 수 없이 이 세금 부과의 근거가 된 대통령령을 심사한 거예요. 그 심사 결과 대통령령이 문제 있다고 인정함으로써 A한테 대한 세금 부과는 없던 일로 한다. 그래서 A는 소송에서 이겨서 이 대통령령 조항을 적용받지 않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A는 세금을 안 내도 되게 돼요. A만 이 대통령령 조항을 적용 안 받는 거예요. 이 소송을 제기한 A만.
그러나 여기서 법원이 문제 있다고 인정한 대통령령 어떻게 돼? 그렇다 해서 이 재판은 대통령령 자체가 무효냐 아니냐 재판하는 게 아니었거든. 이 대통령령이 문제 있다고 인정을 하더라도 모든 사람한테 무효가 되어버리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 재판제도의 성격상 이거 가리기 위한 재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응? 그러면 이 대통령령 문제 있다고 판정이 나왔지만 여전히 유효란 얘기 아니야? 응? 효력이 있는 거야. A한테만 소송을 제기한 A한테만 적용이 안 되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저 대통령은 여전히 살아있는 법이야. 그렇다면 또 어떤 일이 생길까? 그러면 또 공무원들은 이것도 또 적용 집행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또 고양이 키우는 B라는 사람 또 있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하겠어? 이것도 공무원이 또 이걸 적용해서 얘한테 또 세금 부과치고 과세 처분을 또 한단 말이야?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B도 어떻게 싸워야 돼? 고양이 B도 A와 똑같이 저 대통령령 조항을 갖고 소송하는 게 아니라 이 적용 대통령 조항 자기 세금 부과한 위법이다 주장하면서 소송을 내고 왜 위법이냐? 대통령 조항이 문제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도 재판 결과 대통령 조항 문제 있고 따라서 B한테 세금 부과한 건 없던 일로 뭐 무효로 한다 취소한다. 그럼 B도 이 대통령 조항을 적용 안 받게 돼. 그러나 저 대통령 조항 여전히 살아있는 법이야. 아씨 그러면 계속 바보 같은 일이 반복되네. 또 고양이 키우는 C한테 또 공무원들 이렇게 적용하기 이런 쓸데없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 이게 우리나라 현재의 제도상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왜냐면 이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이 법조항을 바로 소송해서 무효로 판정 내려달라고 하는 제도는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지? 근데 이런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거기에 동그라미 1번에 니은번까지 얘기한 거예요. 응? 아, 동그라미 2번까지 얘기한 거야. 그죠? 근데 이렇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바보 같은 일이 계속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막기 위해서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에 이런 규정을 두고 있대. 응? 어떤 규정을 뒀나 볼까? 행정소송에 있어서 대법원 판결, 여기 밑줄 대법원 판결,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 게 확정이 나면 대법원은 지체 없이 누구한테 통보해 주게 돼 있어. 그 밑줄 쳐요. 누구한테?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행안부 장관에게. 응? 자, 두 군데 밑줄 칩니다. 대법원 판결, 둘째 줄에 행안부 장관. 제일 많이 나온 데는 행안부 장관을 틀리게 많이 바꿔요. 뭐 법무부 장관을 바꾸고, 법제처장으로 바꾸고, 행정안전부, 행안부 장관에게 통보를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행안부 장관은 통보를 받고 지체 없이 정부가 발행하는 신문, 관부에다가 게재하게 돼 있죠. 이렇게까지만 있는데 그러면 이 관보에 게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전국의 공무원들 다 보라는 얘기고 국민들도 볼 수 있는 거고, 그지? 아, 이건 대법원에 의해서 문제 있는 헌법에 위반되고 법률에 위반되는 대통령령으로 이제 인정됐구나 하는 걸 이제 게시하는 거잖아. 그러면 전국의 공무원들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응?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효과는 모든 사람에게 이게 적용 안 되는 거와 똑같은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큰 문제는 없고, 그런데도 만약에 어느 저 지방에 있는 공무원이 이 관보를 못 봤어. 관보를 못 봐서 그 동네에 사는 주민에게 이 대통령 조항을 적용해서 세금을 부과했다면 그 세금 부과 조치는 처음부터 무효인 조치로 봅니다. 이미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정이 난 대통령령을 적용해서 세금을 부과했다면 그거는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한 세금 부과로서 처음부터 무효인 세금 부과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이 뭐 구제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안 되게끔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정리. 그러면 이때 동그라미 4번과 마지막. 그런데 4번은 예외야, 예외. 자, 예외는 뭐냐면 예외해놓고 팍 줄이면 둘째 줄 끝에 처분적 성질을 갖는 법규명령. 자, 이 말을 분석해보면 처분적 성질은 내용이고 법규명령은 형식이 되겠지?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법으로 만들어놨어. 법 규정 형태로 만들어놨는데 실제는
이게 일반적인, 그러니까 추상적인 모든 사람 대상으로 불특정 다수의 반복 적용되는 그런 일반 추상적인 법은 그런 속성인데, 그런 게 아니라 예외적으로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1회 딱 한 번 적용되고 끝나는 법이야. 그러니까 마치 공무원이 특정인에게 한 번 법 집행한 조치와 똑같아. 법이라고 만들어놨는데 실질은 공무원들의 1회 법 집행 조치하고 다를 바 없는 성격을 갖고 있어. 우리 공무원들이 국민에 대한 법 집행 조치를 처분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처분이 소송 대상이 되는 거거든, 원칙이. 근데 이거는 만들어 놓기는 법이지만 보통의 법하고는 성격이 달라서 법 집행 조치인 처분하고 성격이 똑같아. 그러면 처분의 성질을 갖는 법은 처분과 똑같이 다룰 수 있어. 그러니까 처분으로 볼 수 있으니까 바로 법 자체가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돼. 그래서 예외, 처분적 성질의 법규명은 직접 소송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외. 그래서 그 앞에 걸 봐. 이 보통의 법의 성격, 일반적 추상적인 성격을 갖는 법이 아니라 공무원들에 의한 구체적인 집행이 기다릴 필요 없이, 그냥 공무원들의 구체적인 집행이가 없더라도 그 법에 정해진 내용 그 자체만 갖고도 바로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을 갖고 있는 법이라면 이런 걸 처분의 성질을 갖는 법이라고 할 수 있고, 처분과 똑같이 봐서 바로 소송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예외가 있습니다. 응? 자, 이게 중요한 내용이고, 다음 페이지 가면 그래서 자, 판례를 이제 2개 정도 봅니다. 1번하고 이제 3번 판례를 보는데, 자, 1번은 자, 그 1번 쭉 읽어보자. 우리가 행정소송 대상이 되려면 처분이 돼야 되는데, 처분이라고 하려면 뭐야? 행정기관이 공법상 법 집행하는 일에서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무슨 권리를 부여해주고 의무를 명하며 기타 국민하고 사이에 법률상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권리에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여야 처분이 돼서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따라서 셋째 줄에 공무원들이 그 법을 집행하는 별도의 행위가 없이도, 매개 없이도 그 법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나 법률관계의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성격을 갖는 법령은 그 소송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일반 추상적인 법 규정 만들어 놓은 것 자체만으로 아직 특정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 효과가 발생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아직 소송 대상이 될 처분이 될 수 없다. 그러면서 자, 1번을 보니까 1번 되게 중요한 판례인데, 자, 여러분들 뭐 나왔지? 의료기관, 굵은 글씨 중요한 거야.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판에 진료 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 글자 크기를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 그죠? 시행규칙자가 붙었으니까 아마 보건복지부 장관이 만든 부령 규정인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병원이 간판을 달잖아. 응?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한국병원, 그리고 간판을, 병원 이름을 이제 달았어. 근데 글자 크기를 이거 10포인트로 했어, 가정에서. 그러면 여기에 진료 과목, 뭐 내과, 외과 이런 거 쓰잖아. 이 진료 과목은 이 병원 글자 크기에 2분의 1 넘으면 안 돼, 글자 크기. 이 반 이하로 해야 된대. 그렇게 이제 법에서 제한을 하고 있는 거야. 응? 의료법 시행규칙이라고 장관이 만든 법에서 병원의 간판에는 병원 이름 글자 크기의 반을 이내로 진료 과목 글자 크기를 표시해야 된다. 응? 그러니까 어떤 의사가 이거에 승복이 안 되는 거야. 왜 진료 과목 글자 크기를 못 쓰게 하냐? 크게 못 쓰게 하냐? 그래서 이 의료법 시행규칙, 여기 나와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이라고 만든 장관이 만든 부령, 이 조항에 대해서 이거 갖고 바로 법원에 이 법조항이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거다. 자기들의 의사들의 무슨 권리를 제한하는 이 법조항이다 해가지고 바로 이거 무효로 판정해달라고 소송을 낸 거야, 법원에. 그때 법원이 뭐라고 판결했어? 이 법조항 자체는 아직은 의사들의 모든 의사들, 전국에 있는 모든 의사들 대상으로 이게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된다, 이런 것 뿐이지. 그지? 특정 의사에게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무를 부과한 건 아니다. 응? 그래서 일반 추상적인 법조항이라서 이 법 규정 갖고는 아직은 특정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 같은 효과가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 갖고는 아직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조항 자체를 소송 대상으로 삼아 소송한 거는 요건에 안 맞는 소송이니까 재판을 못 받아준다. 거부된 거야, 재판. 그러면 이 의사는 어떻게 소송해야 돼? 의사는 이 의료법 시행규칙의 이 규정 내용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이 법조항 심사를 받을 수 있어? 일부러 글자를 크게 쓰는 거야, 간판에다가. 위반을 일부러 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글자 크기를 간판에다 크게 써, 진료과 뭐. 그러면 적발이 돼서 행정기관이 법 집행을 할 거 아니야. 아마 의료법 시행규칙에 이렇게 글자 크기를 제한하면서 이걸 위반한 자는 뭐 영업정지 며칠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이 있겠지? 그 규정을 적용해서 영업정지 조치 내릴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게 구체적인 법 집행 조치가 나왔잖아. 그럼 자기한테 영업정지 한 조치가 위법이다 주장하면서 왜 위법이냐? 그 의료법 시행규칙 간판 진료 과목 글자 크게 못 쓰게 하고 있는 이 규정이 잘못된 조항이라 이 잘못된 조항을 적용해서 자기한테 영업정지 시킨 건 위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소송하는 거예요. 소송 대상은 영업정지 처분이 대상이야. 근데 영업정지 처분 위법인지 가리기 위해서는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 이 조항을 법원은 심사할 수밖에 없어. 심사 결과 의료법 시행규칙이 의사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위법한 규정이다라고 인정하면 이 의사는 영업정지 위법이었다. 영업정지 안 받게 되겠지. 결국 이 의사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적용을 안 받는 거야. 그죠? 그지만 아까 말한 이 규정은 또 살아있는 거야. 그럼 다른 의사들한테도 계속 적용될 수 있지. 따라서 아까 같은 문제 생기는 거 똑같이 적용하면 되지.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일반 추상적인 규정만 갖고는 아직은 특정한 사람의 권리음에 아직은 문제가 안 생기니까 그 조항 자체를 갖고 소송할 수는 없는 게 원칙인 거다. 그지? 하지만 3번이 전형적인 예인데 3번에 이제 두밀 분교 폐지 조례라고 부릅니다. 그 지방자치단체 만든 조례야. 조례도 주민에게 효력 갖는 법이잖아. 그런데 이거 어디서 만들었냐면 경기도의회에서 만든 법이야. 그럼 우리가 보통의 경우에 경기도에서 조례라는 법을 만들었으면 누구한테 적용될까? 모든 경기도 사람, 또 경기도 안에 들어와 있는 다른 지역 사람도 경기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 다 경기도 조례를 적용받지. 그리고 조례도 법이니까 법을 만들면 법에 해당하는 일이 생기면 계속 반복 적용되는 거잖아. 누구한테든지. 그지? 그게 보통의 조례일 거 아니야. 근데 이 두밀분교 폐지 조례는 달라. 어떻게 달았냐? 이거는 있잖아. 딱 모든 경기도에서 만든 조례인데 경기도 사람 모두에게 주민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야. 누구한테만 적용되냐면 이 두밀분교라고 경기도 가평군 상세급 두밀리라고 그 동네에 조그만 학생 수면 안 되는 분교가 있었어. 초등학교 분교. 근데 이 분교를 몇 월 며칠자로 폐지시키는 그런 내용의 조례야. 그럼 이 조례는 누구한테만 적용되는 거야? 응? 그 학교 분교 다니던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만 적용되는 거야. 응? 적용 대상이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고 이거 계속 반복되는 법이야? 적용되는 법이야? 딱 한 번 몇 월 며칠을 폐교시키고 그로 끝나는 법이야. 그 1회 법 집행 조치, 특정인에게 집행하는 조치와 성격이 다를 바 없어요. 보통의 법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야. 그래서 이 학교 다니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열받았어. 아니, 정부 정책이야 많이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하니까 이제 분교를 폐지하는 거지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 이런 걸 들어서 행정 효율성을 위해서. 근데 이 분교가 폐지되면 그 동네 아이들은 이제 학교가 없어지니까 먼 거리로 이제 저 시내에 있는 본교로 먼 거리 막 한두 시간 통학을 해야 돼. 그 학생 학부모들이 아니 가까운 학교를 놔두고 왜 먼 거리로 통학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냐. 이거 자기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의 법이다. 그래가지고 이 분교를 폐교시키는 내용의 조례 이거 무효로 판결해달라고 바로 소송을 냈어. 이 조례 자체를. 근데 이 재판의 쟁점이 뭐야? 우리나라는 법 자체를 갖고 소송하는 건 안 되는데 이 법 자체를 소송 대상으로 해서 무효로 판정해서 소송이 들어와서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가 쟁점이었지. 근데 심사 결과 이게 보통의 법이라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성격을 갖는 법이라면 안 되는 건데 이 법은 좀 예외적인 법이다. 그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일회적으로 효력 발생하고 끝나는 법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마치 공무원들에 대한 특정인에 대한 의례적인 법 집행 조치인 처분하고 성격이 똑같다. 이건 처분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처분의 성질을 갖는 조례는 공무원들이 집행할 필요도 없는 거야. 집행하는 행위 없어도 조례로 정한 내용 그 자체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효과를 갖고 있어. 그래서 요거는 바로 직접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다라고 판결한 겁니다. 다만 소송 대상으로 받아들여서 재판은 해줬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이 졌어요. 이게 비례 원칙상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건 맞지만 그보다는 요거나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학교 통폐합해서 분교 폐지하고 본교로 통합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될 어떤 효율성, 경제성 이런 공익적 측면이 더 크다 해가지고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졌어. 그런 사건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법이지만 예외적으로 법 자체가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반가로 1번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라는 주제가 있지. 우리 아까 헌법 107조 봤었는데 107조 1항에 뭐라고 써 있었어?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냐 아니냐가 문제가 될 때는 헌재가 신청받아 판정하고,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될 때는 그때는 법원이 심사한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최종 심사 이렇게 돼 있었잖아. 근데 이게 이제 엇갈린 상황이 된 거야. 행정기관이 만든 명령규칙이 헌법에 어긋나니까, 그래서 자기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니까 이거 무효로 판정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다 신청이 들어간 거야. 그것도 어떤 게 되면 대법원장이 만든 법, 대법원 규칙. 그래서 어떤 경우가 되냐면 대법원장이 만든 대법원 규칙이 하여튼 국민의 직업,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의 법이다 해가지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하는 법이라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판정해달라고 헌법소원이라는 걸 청구했는데, 여기서 쟁점이 됐지. 이거 법률이 아니거든. 국회가 만든 법률이 아니라 말하면 대법원장이 만든 대법원 규칙이라는 종류의 법이야. 이것도 이제 법규명이랑 똑같은 논리거든. 그런데 이거를 헌재가 신청받아서 판정을 해달라고 신청을 들어왔는데 헌재가 판정 권한이 있느냐, 이게 문제야. 아까 헌법 107조를 글자 그대로만 보면 헌재는 국회가 만든 법률이 위헌이지만 판정하게 돼 있고, 명령규칙이 위헌인지는 법원이 심사하게 나눠져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니네는 이거 위헌인지 판정권 없다, 이게 대법원 측의 주장이었어. 그러나 자, 결국 이제 한 4줄 여러분들이 문제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주 끝에 법규 명령 때문에, 법규 명령으로 인하여 직접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는 걸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구제 신청인 헌법소원이라는 이 신청을 한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법률이 아닌 법규 명령이 위헌인지 심사권이 있는가, 이게 문제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자, 동그라미 1번 이에 관해 다수설과 헌법재판소, 이거 줄이면 헌법재판소 입장으로 공부하세요. 자,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판정했다? 자, 읽어보면 우리 헌법 107조 2항에서 명령규칙, 법규명령이 위헌, 위법인지 여부 법원이 심사하는 경우는 어떤 구체적인 집행조치가 있어서 그 집행조치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그 재판에서 그 집행의 근거가 된 법규명령 위헌, 위법인지 이거 다툴 때, 이때는 법원이 심사 권한을 가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에 의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없는데도 그 법규명령 그 내용 자체에 의해서 헌법상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고 있는 경우라면, 구체적인 공무원들에 의한 집행조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럼 법원에 소송을 해서 구제받을 길은 없는 거야. 그런데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의해서 헌법상의 기본권은 직접 침해받고 있다면 이때는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해줘야 될 최후의 기관으로서의 헌재가 심사할 수 있다고 봐야 된다. 자, 어쨌든 잘 어렵지만 간단히 정리하면 헌법재판소는 예외적으로 법규 명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헌법재판소도 심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의 키워드는 헌법재판소는 법규 명령이 위헌인지
심사할 수 있는 권한 갖는 경우 있다는 겁니다. 응? 근데 어느 때? 셋째 줄 동그라미 1번에 법규 명령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고, 즉 이꼬로 공무원들은 집행행위 없어. 집행이 없으니까 법원에 소송 낼 대상이 없어. 그러면 소송을 제기해서는 구제받을 길이 없는 거야. 집행행위 없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고 직접 그 법규 명령 그 자체가 그 내용 자체를 직접 뭘 침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 이럴 때는 헌법소원이라는 구제 신청이 허용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법규명령위원인지 심사할 권한이 있다라고 판정합니다. 이 조건이 중요해. 만약에 공무원들이 아까 지금 봐, 여기서 고양이 키우는 사람에게 세금 부과, 과세 처분 같이 공무원들에 대한 집행행위가 있으면 어떻게 돼? 상대방은 고양이 키우는 A는 이거 갖고 법원에 소송 낼 수 있잖아. 과세 처분 소송 대상 삼을 수 있잖아. 그리고 이거 소송 제기하면서 이 재판 과정에서 세금 부과에 근거가 된 대통령령 위헌 위법 주장해서 판정받을 수 있거든. 이때는 헌재는 심사할 권한이 없고 이때는 법원만 심사할. 근데 이런 과세 처분 같은 집행행위 없이 법에 정한 내용 그 자체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바로 침해당한 경우는 처분이 없으니까 소송을 할 수가 없게 돼, 법원에. 그럼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서 구제를 못 받는 경우는 기본권 구제를 받기 위해서 헌재에 신청할 수밖에 없고 헌재가 심판해 줘야 된다. 그래서 제일 처음 인정하게 바로 이제 대법원장이 만든 대법원 규칙인 법무사법 시행 규칙이라는 거에 대해서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내용의 법이다. 아주 바로 위헌 판정을 내려줬어요. 그게 첫 사례입니다. 1번. 그래서 여기가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1번. 복잡하게 했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헌법재판소도 예외적으로 법규명령 위헌인지 심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 조건은 공무원들의 법집행 조치, 처분이 별도로 없고 법규명령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 한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행정적 통제가 있고 국민에 의한 민중 통제가 있는데 특별한 논점은 없어서, 다만 행정적 통제에서 아직은 잘 모르더라도 180쪽에 보면 행정 절차 있습니다. 그죠? 아래쪽에 행정 절차를 보면 거기 행정 조직 내부에 있어서 법제처 심사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대외적 절차로서는 입법 예고, 그죠? 이런 거 있죠? 좀 그런 것도 있고, 이거 우리 배웠어요.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181쪽 가면 행정심판이라서, 자, 읽어보면 우리 잘 모르더라도 그 주어, 문장의 주어가 뭐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라고, 국민이 행정조치 때문에 피해 있고 그러면 이 행정심판이라고 법원에 소송 가기 전에 상급 행정기관에다가 판정해달라고 신청하는 절차가 있는데 행정심판이라는 절차가 있어. 근데 판정기관 중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라는 데가 있어. 하여튼 문장이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으로부터 청구를 받아 심사함에 있어서 이거 문제가 되는 법 규정이 있네? 그러면 심사 결과 문제 있다고 생각하면 셋째 줄 끝에 관계 행정기관에 대해서 당의 명령 등을 개정, 폐지 등 시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말은 요청이라고 표현하지만 요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의무사항이죠. 따라오고 강제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심판법이란 법 자체에서 그런 규정을 두고 있어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만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가 이제 마지막 행정 입법 부작위에 대한 통제입니다. 자, 행정 입법 부작위의 문제라고 했죠. 자, 여기서 자, 입법 부작위라는 말은 뭐야? 행정기관이 법을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법을 제정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안 만들고 있는 거야. 그게 입법의 부작위야. 부작위가 해야 될 의무인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부작위거든. 그러면 1번에 첫째 줄 끝에 행정기관의 입법 의무가 있음에도 행정기관이 입법을 전혀
아니하고 있는 상태. 이게 입법 부작이야. 응? 야, 그러면 우리가 그죠? 이게 입법 부작위의 뜻 알았죠? 그런데 동그라미 2번. 자,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일정한 요건하에 행정기관이 법을 제정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규정을 하면서 그런 행정기관이 법을 제정해야 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헌법 위반이 된다, 이렇게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아까도 우리 헌법을 보면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을 받아 또 법률을 집행하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령 만들 수 있다 이렇게만 되지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의무로 명시하진 않았어. 총리령 부령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놨지 만들어야 된다 의무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 헌법재판소는 만약에 국회에서 뭐뭐에 관한 사항 대통령이나 장관이 정해라 이렇게 권한을 주면 정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야. 안 만들면 국회에서 법률로 정해라 했는데 안 하면 법을 위반하는 게 되잖아. 법률을 어기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권력분립 원칙에도 어긋나고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거니까 위헌위법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그런 명시적 의무 규정은 없으나 우리 헌법재판소는 어떻다고? 우리의 경우 행정위원이 법을 제정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법을 안 만들면 입법 부작위로서 위헌 헌법 위반이 된다라는 그런 논리를 판결로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 1번을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번 읽어보자.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의 기능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3권 분립을 해놓고 서로 견제 균형을 이루게 하는 권력 분립 시스템을 정하고 채택하고 있어. 국가의 행정과 사법 작용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법적으로 구속되게 돼 있다. 기속되므로 입법부인 국회가 법률로 행정부에게 특정한 사항 정해라 위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행정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권력 분립 원칙과 법치행정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법인과 동시에 헌법도 위반한 게 된다. 그지? 위헌적인 이해하죠? 이거 행정기관에는 국회가 뭐 정해라 하면 정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2번도 마찬가지야. 그지? 2번을 보면 예를 들어서 요새 이런 거 있잖아. 국회에서 만약에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무슨 코로나19로 인한 지원금을 얼마씩 주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을 통과시켰어. 국회에서. 그런 다음에 이걸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세부적인 절차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이렇게 했어. 그럼 대통령한테 구체적인 지급 절차 방식을 정하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안 만들어놔. 그럼 일선 기관에서 국민들한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이런 경우 문제 있단 말이야. 그래서 2번에도 보면 두 번째 줄 끝에 어떻게 돼? 법률 및 대통령령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실시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부령이 개정되거나 이렇게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법률을 시행에 필요한 행정입법을 안 하는 경우에는 행정권에서 입법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게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행정입법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런 얘기잖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자, 다만 3번 그래서 넷째 줄. 우리나라에서 인정된 중요한 사례가 치과 전문의 제도. 치과 전문의 제도 실시한다고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규정을 해놓고 치과 전문의 제도 실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장관으로 부령으로 정하라는데 장관이 수년 동안 안 만들었대요. 그래갖고 치과 전문의 제도가 실시되지 못했대. 그래 그것 때문에 치과 전문의 자격을 따지 못한 의사들, 이거 위헌 위법한 조치 때문에 피해 입었다 해서 국가가 배상해야 된다고 판결한 거예요. 그런 사례. 그 다음에 그러나 4번을 보면, 그지? 4번도 읽어보자. 행정입법 부작위. 행정위원이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안 만들고 있는 게 위헌 위법이 된다라고 하려면 행정기관에게 법을 제정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다. 그래서 행정위원회에 법을 제정해야 될 의무가 없다면, 그죠? 그리고 셋째 줄 뭐라 그랬어? 만약에
하위 행정입법 제정 안 해도 상위법 규정만으로도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굳이 하위 행정입법을 제정해야 될 의무는 없고 안 만들었어도 위헌 위법이 된다고 말할 수는 없게 된다. 논리적으로 그렇죠?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가면 183쪽에 이제는 구제야. 그러니까 행정위원회 법을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안 만들어갖고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경우 국민들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뭐가 있을 수 있느냐.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제도적으로 세 가지 방법이 생각해 볼 수 있대. 세 가지 방법. 하나는 뭐야? 동그라미 1번. 행정소송하는 거. 법원에다가 소송을 내는 거. 소송 종류 중에 행정소송 중에 행정기관이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안 하는 거. 부작위가 위법이라는 걸 확인해 달라고 하는 소송이 있대. 이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기관이 법을 안 만들고 있음으로 인해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사람은 헌법재판소에다가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게 헌법소원이라고. 헌법소원이 가능하냐? 응? 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3번.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돈으로 배상받을 수 있느냐. 이 세 가지 방법이 일단 거론될 수 있대. 그지?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국민이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두 가지는 요건만 맞으면 허용 가능한데 한 가지는 안 된대. 한 가지가 뭐냐면 1번이요. 응? 행정소송, 즉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란 행정소송은 제기할 수 없다. 행정위원이 법을 안 만들고 있다 그래서 법 안 만들고 있는 것 자체를 법원에다가 소송 제기할 수는 없대.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동그라미 1번. 응? 왜 그런지는 밑에 설명을 할 테니까 일단 결론. 그리고 헌법소원은 허용된대. 요건 맞으면 헌법재판소에다가 구제 신청하는 제도가 헌법소원이라는 건 허용. 응? 그 다음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도 요건만 맞으면 허용. 응? 가능합니다. 안 되는 건 소송이에요. 행정소송. 자, 관련해서 그렇게 정리하고 밑에 내려와서 판례 1번을 봅니다. 판례 1번 보면 행정소송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상의 분쟁을 법에 의해서 해결함으로써 법적 안정을 기하는 제도로므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조치는 구체적으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 사건이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추상적인 성격을 갖는 법령을 제정했느냐 또는 제정하지 않고 있느냐 하는 거는 그 자체만으로는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소송 대상이 될 수가 없대. 응? 그러니까 아까 뭐였어? 아까 이거 고양이 키우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부과하더라. 이건 일반 추상적인 규정이잖아. 이 만들어 놓은 규정 자체만 갖고는 특정 개인의 권리의무에 아직 구체적 변동이 안 일어났다. 이 조항, 일반 추상적 법조항 자체를 갖고 우리 소송 못하게 해놨지?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법조항을 만들어야 되는데 안 만들고 있다 그래서 특정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되는 효과는 아직 안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만들어놔야 될 법 규정을 안 만들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아직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대. 응? 그래서 1번 매우 중요해. 이거를 간단히 말해서 행정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좀 더 행정소송 종류 중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라는 거에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응?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3번 같은 거 보면 뭐 나왔어? 4번 판례 보면 입법부가 국회가 법률로 행정부에게 특정한 사항을 정하라고 위임을 했습니다.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것이 된다. 그리고 그것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랬다면 그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게 된다. 그러면서 군 법무관 보수 어쩌고저쩌고 해서 정하라고 위임했는데도 안 정해놨다. 그러면 결국 마지막에서는 뭐야? 불법 행위로서 국가가 배상 책임져야 된다. 그런 한글 나오지? 그런 겁니다. 그냥 가볍게 보세요. 뭐만 안 된다 그랬어? 행정소송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만 할 수 없다 그랬잖아. 그지? 이거 정리.